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팬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앉으시죠. 네 팬입니다. 네. 팬입니다를 그냥 인사처럼 하시고 너무 많이 했네. 앉으시죠.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폐 스펙트럼 치료의 권위자이신 아이들의 마음 신호를 읽어내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상당히 좀 독특하십니다. 네. 이게 복년만 돼도 조금 덜 네, 독특한데 그렇죠. 북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일단 약간 놀라시고요. 예, 예. 네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명이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입력이 잘 되시면 잊어먹지 않죠. 그다음에는 안 까먹으시고. 아, 맞아요. 네. 이게 그 교수님이 국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예.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2026년까지. 네네네. 2026년인데. 아직도 네. 이게 너무 오래 남았는. 이게 이제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긴 네, 맞아요, 했습니다만 맞아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게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데요. 음. 두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는 뭐냐? 건강하게 발달돼야 될 이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 그 두 번째는 이 말을 표현하는 거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빙 돈다든지 펄쩍펄쩍 뛴다든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줄을 쫙 맞춘다든지 반복 행동과 반복 관심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어요. 광범해지면서. 네. 스펙트럼이라는 데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능, 능력이 좋은 아이들 중에도 자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 물질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일부는 신경 발달의 여러 영향 중에 사회성 영역을 특히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또 꾸준히 노출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 구체적인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이미 개발이 잘 돼 있고 이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30개월 정도 아이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율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동요와 엄마와의 놀이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좀 참여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함께 노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마 눈도 많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하고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단계를 올라선 다음에 엄마가 놀이 활동을 할 때 말을 해주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고 그게 모방이 되고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고유한 발달 그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채워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물려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네. 죄책감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적 변이 때문에 자폐적인 아이들의 신경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유전적인 변이는 랜덤하게 생기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요. 아주 건강한 가족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현재에 집중하셔서 우리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걸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시면 많은 분들이 성공하십니다. 좋아지시고요.
주의가 산만하고 이 충동적으로 과잉 행동을 하는 증상, ADHD라고 부르죠. 이런 ADHD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약간 이제 ADHD. 예. 요게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자폐랑은 많이 다른데요. 네네. ADHD는 주의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나 사회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이 뇌 발달의 그 트랙에 따르면 60개월부터 72개월 사이, 그리고 84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만 7세로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나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쌓여진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나이 대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가미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될 때까지도 근데 행동 조절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주의력 조절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ADHD가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요즘 또 이제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런 또 이야기가 하시니까요. 많이 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내 아이가 혹시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자기 욕구 표현을 마음껏 하고 굉장히 기질적으로도 활발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ADHD라고 의심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약간 소외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걔가 또 화가 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또 더 ADHD스럽다라고 얘기 듣는 이런 악순환을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일찍 발병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전체 ADHD 1%도 안 됩니다. 저 어릴 적에 성적표를 보면 선생님이 항상 적어주셨던 게 교우 관계는 원만하나 주의가 산만하고 저도 좀 그 주의가 산만함이 성적표에 있어요. 주의가 산만함 이거 네. 뭡니까? 이거 주의가 산만함. 저도 있거든요 성적표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DHD 탁월성입니다. ADHD를 가진 친구들은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탁월한 면을 잘 키워주면 웬만한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보다 더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냅니다.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 분들 중에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업으로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예계에서 우리 굉장히 조셉도. 네네네. 그걸 나타내신다.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조셉도 아니 근데 제가 조셉도 잠깐만. 네. 교수님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왜 저는- 웃으세요? 그러세요? 교수님도 왜요? 네.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ADHD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모르고 있던 사실인 거고. 아니 근데 이제 ADHD라고 하기에는 뭐 좀 그렇지만 네, 그거는 이제 네. 의학적으로 뭔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검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좀 주의력이 좀 산만하다 이런 건 이제 저도 듣고 조셉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리고 들었잖아요. 또 뭐 감정 조절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아니 막 솔직하게 조셉도 아침에 갑자기 야 오늘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이럴 때도 있고. 아 근데 조셉이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실제로 감정의 기복의 폭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네. 포인트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가 많이 아니죠, 발생하거나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의 직업 기능을 하는데 손상이 있거나 아니요. 바로 그거죠. 조셉이 워낙에 그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관심사가 있어서 좀. 그렇죠. 그 이제 어텐션 시프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의력의 이 전환이나 변화가 굉장히 빠른 분들. 막 조셉이 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잘못된 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안경이 어디 거지 이 생각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잘 또 막아주는 좋은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맞아. 주의력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창의적이고 에너제틱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관계를 다양하게 맺어가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고 멀티태스킹하고 맞아요. 이런 능력이 훌륭한데 혼자만 계시면 사실은 그게 이제 중간중간 빵꾸가 나거든요. 맞아요. 이 선생님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빵꾸가 네, 빵꾸 제가 저 빵꾸 제일 싫어하는 빵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레지던트나 어이. 뭐 이제 빵꾸를 내면 막 못 견뎌 하거든요. 당장 환자한테 피해야 가니까 그래서 빵꾸는 교수님의 여러 절대 안 가지 됩니다. 막 시프트, 어텐션 전문 용어들 빵꾸가
우리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 빵꾸. 아, ADHD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ADHD는 제가 볼 때는 완치의 개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저희가 유병률 연구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대개 5%, 10%, 100명 중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ADHD 진단에 맞는. 근데 성인기 20대 초기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면 50% 정도는 더 이상 ADHD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세요. 그럼 나머지 50%는 이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성인 ADHD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아닌지 좀 의심해볼 만한 좀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경우, 항상 늦는 경우, 뭔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본인한테 피해를 가는 시간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네, 그 욱하는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나타난다면 ADHD 성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 좋고 그건 이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와의 평가를 통해서 발달을 봐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이 꾸준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진짜 어덜트 ADHD 가능성이 있으시겠네요라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게 되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맞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볼 때 성인 ADHD 분들을 만나서 도움 드리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본인이 ADHD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하 피노메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는 걸 아시고 아하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셨거든요. 내가 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게으른 녀석.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이게 교정 가능, 치료 가능하다고 느끼시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의 프레임이 많이 바뀌세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료에 있어서. 이게 꼭 어덜트 ADHD 분들이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훈련이나 교육적인 걸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셀프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또 이런 그 예를 들어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나아지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몰랐는데 그렇죠.